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1%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지만 추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부터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이 온통 파란불로 뒤덮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936개 종목 가운데 단 1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한 탓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4.64포인트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192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폭락하며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3% 급락하며 6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역대급 하락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초대형 악재가 두어 개 겹쳐야 가능한 거거든요. 장 초반부터 이어진 급락세에 코스피에 먼저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걸렸고 2시간 뒤 코스닥에도 발동됐습니다. 오후 들어 두 지수 모두 장중 8% 이상 폭락하면서 결국 거래를 20분간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 동시 발동된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투자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무슨 비상사태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미국에선 서비스업 지표 등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 우리 증시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도 있습니다. 일본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대만, 중국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일본을 덮친 검은 월요일의 그림자는 한국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4,451.28포인트. 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수치로 사상 최대 낙폭입니다. 일본 정부가 니케이 지수 선물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지만 폭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市場の動向を注視するとともに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만 증시도 8.35% 떨어져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홍콩, 중국, 태국 지수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초토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낮 한때 10% 넘게 하락하며 개당 시세가 7,200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증시와 가상자산은 하루 종일 매도세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 이란과 이스라엘 등의 갈등 등 중동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간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생각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상황별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검은 월요일은 미국 경기가 나빠질 거란 공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에 왜 이런 그림자가 드리운 건지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겁니까? 네, 우선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의 활동지수가 침체를 뜻하는 50을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실업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됐다, 경기 침체의 전조다라면서 침체 공포가 번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지표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실업률은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수치에는 허리케인 같은 계절적 요인도 섞이기는 했지만요. 그동안 조금씩 침체를 우려했던 투자 심리가 지난 금요일 밤 발표된 실업률로 인해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은행이 최근 단기 정책금리를 장단 기준 0.25%로 올린 게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투자를 청산하고 자금을 일본으로 옮기려는 움직임, 이른바 엔캐리 청산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이미 AI 위기론 때문에 미국 경제가 증시가 좀 추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 조짐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더 우려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던 인공지능의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고요. 빅테크들이 AI 관련 실적을 크게 내지 못한 것도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와 물가에 충격이 가해져서 또 한 번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전망입니다.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뭐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은 견조한 성장을 보였는데 이런 역동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조정이라는 건데요. 아직 경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져간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진작에 낮췄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스텝이나 극단적으로는 0.75%포인트까지 내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시장을 주시하면서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지겠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원료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었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육상 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영주 간포읍 일대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이곳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기업들이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에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농축 우라늄 공급처 확보에도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렇게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 우리 군은 2030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4,000톤급 잠수함에 이를 탑재할 걸로 보입니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씩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우리 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해치를 닫고 잠항을 준비합니다. 가상의 적 수상함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어뢰를 발사합니다. 4, 3, 2, 1, 발사! 명중, 침몰 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해군의 3,000톤급 전략 잠수함 안무함입니다. 우리 군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안무함 등 배치 1, 3척은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자망 시간을 늘린 배치2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4,000톤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3는 추진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평양 주석공을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작전하는 데 지장 없다.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5,300톤 규모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은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60여 명의 승조원이 최대 70일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비용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압록강 수해 피해를 다독이는 듯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실전에 배치되면 우리를 향해 최대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수해 피해가 극심한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북한의 속내를 이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향하자 폭죽이 터지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중요 군사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발사대 한 대에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어 동시에 최대 1,000발까지 발사가 가능합니다. 1,000발이 되는 거잖아요. 웬만한 비행장과 군사시설은 다 초타시킬 수 있다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봐야겠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로 추정되는데 사거리가 110km로 군사분계선과 38km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 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남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극심한 수해 피해로 느슨해진 내부 결속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안보도 철저히 챙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 걸 함께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려움을 좀 덮어보려고 합니다. 딸 주에는 석 달 만에 등장했는데 최근 들어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신형 발사대 250대 배치는 대남 공격과 위협용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력화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뭘 하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야당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은 거부권 맞대응,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생산성이 제로라는 국회 비판에 여야 모두가 민생 법안을 우선 협의하자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역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국관리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정부 여당이 민생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냐. 다만 간호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의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전기료 감면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적극 지지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엔 이견이 있는 데다 여야 모두 상대당의 민생논의 제안을 국면 전환 또는 면피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당초 친윤 색채가 강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친정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 영입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데 일부는 탕평 인사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한동훈 체제의 숙제를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했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의원총회에서 정식 추인을 받았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엔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임명되면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회 지도부 9명 가운데 5명이 친한동훈계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주요 당직과 대변인단 역시 한 대표 측근 인사가 기용되면서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총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인재영입위원회도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등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이지만 친한계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윤계 일각에선 불만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탐평 인사 없이 결국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만 쓴 것이라고 했고, 한 대표와 당권 경쟁을 했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간의 어떤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한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에 나서는 등 내부 갈등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절기 이상 모레가 입추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 양평이 40도 가까이 수은주가 치솟는 등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낮의 열기는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강릉은 17일째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을 나타냈습니다. 강릉 연결합니다. 자, 이승훈 기자, 해수욕장이 보기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지금도 덥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간히 바닷바람이 불고 있지만 후덥지근합니다. 현재 수은주는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지 않은 열기에 피서객들은 조금 전까지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릉은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으며 18일째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16일 연속 열대야가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이미 간밤에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일로 지난 1일 역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밤 서울과 광주는 16일째, 제주는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낮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 폭염이 왜 누그러지지 않는 거죠? 또 이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한반도 상공을 솥니불처럼 덮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 때문인데요. 하나는 건조하고 다른 하나는 습해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낙뢰와 함께 소나기가 내린 건데요. 광주 조선대에서는 길을 지나던 30대가 떨어진 낙뢰에 감전돼 크게 다쳤고, 정남 곡성의 사찰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곳곳에 폭우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엔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경기 양평은 최고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땡볕에서 공공주택 청약자들이 4시간이나 대기하다 한 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온열 질환자 수는 1,546명, 관련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가축 2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기상청은 광복절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뿐 아니라 물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북 청도마을은 어제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물 사용량이 공급량을 넘어선 거죠. 급기야 주민들은 이 더위에 냇물까지 길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 화장실 변기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00여 세대가 사는 이 마을에는 어제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생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목욕하는 게 제일 불편하지. 생기는 없지. 이 수도 물려코는 이래 안 나오지는 안 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경운기와 차를 동원해 인근 시냇물을 퍼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차로 가갖고 이렇게 길어갖고 와갖고 허드렛 못 쓰고 이렇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곳은 청도군 1개읍과 3개면 1,700세대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정수장에서 정수해가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 양이 더 많았고요. 영남 지역 상수원인 낙동강에선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류인 안동호에선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경계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0여일 정도 일찍 조류가 시작되었고 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계속된 열대야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정전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켜지 못한 채 수백 가구 주민들이 밤을 지새워야 했는데요. 이 역시 변압기가 급증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낮 시간인데도 집안이 어두컴컴합니다. 작동을 멈춘 냉장고 냉동실 칸에선 음식물이 녹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눠 먹었던 아이스크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냉동식품들은 거의 이제 녹은 상태이고.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지어진 지 40년 넘은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1,089세대 중 255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교체된 지 15년 된 일부 변압기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정전이 일어난 지 14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기가 돌아오지 않아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전 21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되긴 했지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차에 좀 나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고 있습니다. 2002년 완공된 경기도 포천 아파트에서도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20시간 동안 3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변압기가 1.5톤짜리거든요. 겨우 지금 섭외를 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전을 막기 위해선 아파트 변압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02년 5,800kWh였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22년 1,600kWh로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ATM에서 돈을 훔친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산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삽으로 흙을 파내자 비닐로 쌓인 물건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닐을 뜯어내자 검은색 가방이 나옵니다. 핸드폰 여기 있어요. 오케이. 가방 안엔 5만 원권과 만원권 지폐가 가득합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ATM에서 훔친 돈입니다. ATM 관리를 맡았던 보안업체 직원은 ATM 기계 6대에서 4억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바꿔 타며 대전과 대구, 창원 등 13개 지역을 옮겨 다니다 강원도 원주 야산에 돈을 숨겼습니다. 범행 9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붙잡혔는데 야산에 묻어둔 현금 3억 4천만 원을 찾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에다가 두고 온 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방 수색하고 잠복하는 중에 얘가 돈을 찾으러 온 거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직원은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액 중 일부인 8천만 원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직원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지난 주말 손흥민 선수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을 낳았죠. 해당 글은 클럽 영업 직원들이 업체 홍보를 위해 올린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요. 소속사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가 있었던 지난 3일 밤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선수가 뮌헨 선수단과 함께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했고 결제는 손흥민 선수가 했다는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급을 언급하며 술값이 3천만 원 나왔다고도 적었습니다. SNS에 손흥민 선수가 외국 선수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지목된 강남 클럽인데요. 알고 보니 클럽 영업 직원들이 홍보를 위해 올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SNS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고 게시자인 영업 직원은 손흥민이 아니라 김흥민을 말한 거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소속사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에 방문해 거액을 결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클럽과 글을 올린 직원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측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인천에서 몽골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 여객기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강하면서 식사가 진행 중이던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탑승객과 승무원 등 10여 명이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기내 통로에 식기와 음식, 음료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밥알과 양념은 천장까지 튀었습니다. 승객들이 덮고 있던 담요도 곳곳에 나뒹굽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 반쯤 뒤 중국 텐진 인근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가 약 15초간 급하강하며 심하게 흔들렸고 기내식 등 음식물이 공중에 떴다 바닥으로 떨어지며 쑥대밭이 됐습니다.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여객기를 탔던 한 승객은 자신의 블로그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공중으로 몸이 솟구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뜨거운 커피나 컵라면이었다면 큰 화상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항공업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난기류의 발생 빈도가 잦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적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15,000건, 지난해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기상 레이더에서 파악되지 않은 난기류를 만나면 사실은 조종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안전벨트를 꼭 해주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화상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일반석 승객들에게 제공하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시킨 명문대생들이 붙잡혔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생인 동아리 회장은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며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남녀가 모여 춤을 춥니다. 차 문까지 여닫으며 흥에 취해 있습니다. 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의 회장인 명문대 대학원생 A씨 등이 최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동아리를 만든 뒤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며 회원 수를 300명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늘자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투약자 중엔 명문대생을 포함해 로스쿨 준비생과 의대와 약대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13개 대학의 대학생 총 14명이 대마,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회원들에게 2배 가격에 팔아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투약자들은 놀이공원과 공연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까지 마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검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한 걸로 보고 대화방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수백 명이 닷새째 피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차주는 주차한 지 사흘 뒤에 불이 났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라면 충전 중도 아니었던 거고 외부 충격 하나 없이 갑자기 불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화재 원인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집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려 뼈대만 남은 차량이 지게차에 실려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옵니다. 지게차는 잠시 후 불에 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배터리도 옮깁니다. 국과수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등 20여 명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5시간 동안 정밀 감식했습니다. 40대 전기차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나기 사흘 전 주차한 뒤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 진술대로 의해서 불난 시간 대비 19시 16분인가요? 네. 그때 주차했는데 그건 확인했어요, 저희가. 주차 후 55시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충전도 하지 않고 충분히 이용을 하다가 여러 시간 세워둔 뒤에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주의 진술대로 주차 뒤 불이 나기까지 주행을 하지 않았는지 외부 충격이 없었는지 등은 경찰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배터리의 구조적 결함이나 잦은 급속 충전 등으로 인한 노후화, 외부 충격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배터리 정밀 감정과 함께 CCTV 포렌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하자 유일한 방송통신위원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혼자 남은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 임명 이틀도 안 돼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시도한 건 희대의 총극이라고 성토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이틀 만에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향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희대의 총극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로지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웹툰, 음악 가격 인상과 결제 수수료 증가를 불러온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와 불법 스팸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내일은 방통위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고 오는 9일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물론 아직 취임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들까지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28명, 참고인 3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자, 이 사건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했다고요? 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내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자신이 검찰로부터 통신 조회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다수가 포함됐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알아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네,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정보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거니까 영장도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통지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조회한 건 1월인데 왜 지금 와서 통지를 하는 겁니까? 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검찰이 통신 조회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거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7개월까지 통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도 수사기관이 무더기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135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제처와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2021년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 조사 보도 이후에 공수처가 이를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 보고라인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신 조회를 해서 언론 사찰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통신 조회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한 뒤 당사자의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보 절차가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나마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다만 헌재는 영장주의 도입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통화를 하는지도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지만 또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또한 보호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느 걸 하나 제한 없이 조회가 되거나 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내로남불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만 언제 어떤 경우에 조회를 하는지 좀 근거는 좀 명확해야 하겠다 이럴 필요는 있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일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이 온열 질환뿐 아니라 자외선도 걱정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기억력까지 감소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생쥐를 내려놓자 장애물에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장애물 위치가 달라진 걸 알아차린 겁니다. 반면 변화를 전혀 모르는 생쥐도 있습니다. 6주 동안 자외선에 18번 노출된 생쥐입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이 도파민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머리를 항상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햇빛을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가 정말로 좋은 보약이다. 피부 건강은 물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하려면 특히 요즘 같은 때 자외선 차단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팀은 가급적 긴 옷이나 모자, 양산을 쓰라고 권고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발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48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시 공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선제 공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학교 2곳과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44명이 숨졌습니다. معدات انتشار الاصابات ولكن يقوم رجال الانقاذ بايديهم بالحفر على الشهداء والاصابات.
같은 날 예멘 후티 반군은 정찰 활동을 하던 미국 드론을 격추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던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아랍권의 자제 요청에도 이란은 주변국에 전면전이 촉발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כל מי שפוגע במדינתנו לא ינקה מאחריות, הוא ישלם מחיר כבד מאוד.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내각에서 예방적 차원의 선제 공격을 하자는 강경론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공격이 단행된다면 지난 4월 공습보다 대규모로 장기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이란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G7 국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관련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My only love sprung from my only hate. Oh, prodigious birth of love it is to me. But I must love a loathed enemy. 로미오가 원수 집안 아들이라는 건 알고 줄리엣이 한숨 짓습니다. Wherefore art thou Romeo? 'Tis but thy name that is my enemy. 죽음마저 초월한 사랑은 두 가문의 원한을 잠재웁니다. 만델라는 감옥에 갇힌 그에게 소변을 뿌리며 학대했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습니다. I was thinking about how you spent 30 years in a tiny cell and come out ready to forgive the people who put you there. 만델라에게 감화된 국가대표 럭비팀이 결승에 진출하자 흑백이 하나가 돼서 열광합니다. Forgiveness liberates the soul. It removes fear. That is why it is such a powerful weapon.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5 중 3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보수 진보 갈등을 꼽은 이가 19을 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정치 이야기를 삼가는 건 이미 상식입니다. 누구를 찍을지 가족이 싸우기 일쑤여서 선거철을 앞둔 명절에는 아예 안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개인의 삶에 깊이 끼어들어 연애와 결혼까지 막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증오와 분열을 부채질하는 분야로도 정치가 지목됐습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 중 3에 이르러 압도적인 꼴찌였습니다. 국회하는 모양새를 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젊음들이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실력과 투지는 물론이고 육회발랄한 데다 배려하고 북돋우고 위로하는 품격까지 두루두루 눈부십니다. 승리의 눈물을 쏟는 일본 선수 따스하게 안아주며 축하합니다. 피하다가 넘어진 적수를 공격하지 않고 손을 내밉니다. 단체전에서 위체급과 탈진하도록 맞서고도 다시 나서서 후배들 모두에게 메달을 안깁니다. 양궁 석권의 위력은 오로지 점수만 따지는 공정한 선발에서 나옵니다. 때론 쿨하게, 때론 울컥하게 고운 그들을 보며 메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제풀에 녹아버립니다. 8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정치판은 파리를 보라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증막 더위에 부채부터 이렇게 우산, 모자까지 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인 만큼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때때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제주의 최저기온이 28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